자원도 없고 바다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 웬만하면 가난했어야 할 조건을 전부 갖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1인 GDP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한국의 2배가 넘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통일된 언어도 없고 사방이 강대국으로 막힌 산악지대. 지도만 보면 망하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위스였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부의 공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스가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전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느 순간부터 전쟁을 포기했거든요.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프랑스한테 처참하게 깨진 후 스위스는 특이한 선택을 했어요. 복수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이제 안 싸울게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이상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게 천재적인 수였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5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까지요. 그 모든 전쟁 동안 스위스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전쟁을 안 하니까 생긴 엄청난 이점이 있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도시가 폭격당하고 공장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갈 때 스위스는 멀쩡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 대륙에서 온전한 도시를 찾기 힘들었지만 스위스는 건물 하나 안 무너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아시겠어요? 전후 복구에 수십 년 걸리는 동안 스위스는 그냥 돈을 계속 벌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아무도 스위스를 안 쳐들어왔을까요? 사실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1940년 히틀러가 스위스 침공 계획을 세웠거든요. 작전명도 있었어요. 탄넨바움 작전이라고요. 그런데 실행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알프스 산맥 때문입니다. 스위스 국토의 60%가 산이에요. 군대를 보내봤자 좁은 계곡에서 매복당하고 터널에서 기습당하고 산꼭대기에서 저격당할 게 뻔했던 거죠. 게다가 스위스에는 천연자원도 별로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철광석도 없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점령해봤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똑똑하게 대응했어요. 산속 깊은 곳에 거대한 지하 벙커들을 만들었죠. 지금도 스위스에는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는 핵 벙커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유산이에요.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전 국민이 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 건드리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 치는 게 나았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위스가 금융 강국이 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산이 있었어요. 1815년 빈 회의에서 유럽 강대국들이 스위스의 영구 중립을 공식 인정했는데 이게 게임 체인저였죠.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 나라가 전쟁 나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 안 하는 나라가 있다? 당연히 거기에 돈을 옮기고 싶겠죠. 더 결정적이었던 건 은행 비밀법입니다. 스위스는 1934년에 은행 계좌 정보를 누설하는 걸 범죄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다른 나라 은행들은 정부가 요구하면 고객 정보를 다 넘겨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아예 법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심지어 번호 계좌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름 대신 숫자로만 관리하는 거죠. 완벽한 익명성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먹혔어요. 유럽 각국 정부들이 전쟁 자금 마련하려고 세금을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스위스로 달려갔습니다. 스위스 은행가들은 적극적으로 영업도 했어요. 프랑스까지 가서 우리 은행은 비밀 보장합니다 라고 광고한 거죠. 게다가 스위스는 언어가 다양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이렇게 4개 공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부자는 취리히로, 프랑스 부자는 제네바로, 이탈리아 부자는 루가노로 가면 모국어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더 복잡했어요. 스위스는 중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양쪽 다 도왔거든요. 독일이 유럽에서 약탈한 금을 보관해주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돈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의 개인 계좌도 있었다고 해요. 동시에 나치를 피해 도망친 유대인들의 돈도 보관해줬죠.
스위스 입장에서는 누구 돈이든 상관없었던 겁니다. 돈은 돈이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은행 비밀 제도 없애라고 압박했지만 스위스는 버텼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었고 그 돈의 힘이 강력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위스가 처음부터 금융업으로 먹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했어요. 바로 용병 사업이었죠.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스위스의 주요 수출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군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강하고 용맹하기로 유명했거든요. 다른 용병들과 달리 스위스 용병은 전체 부대 단위로 움직였어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조직력도 뛰어났죠. 프랑스 왕실도 쓰고 교황청도 썼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교황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가 남아있죠. 용병 사업이 왜 생겨났냐면 스위스가 전쟁을 포기한 후에도 군인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나라에 빌려주자가 된 겁니다. 천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자기 나라는 전쟁 안 하면서 돈은 버는 거니까요. 심지어 양쪽 진영의 용병을 보내서 스위스 군인끼리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던 거죠. 그런데 스위스의 성공 비결이 중립과 금융만은 아니에요. 정치 시스템도 독특했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를 썼습니다.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냈어요. 첫째는 세금이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돈 쓰려면 국민한테 물어봐야 하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죠. 둘째는 정치가 안정됐습니다.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았던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의사결정이 너무 느렸죠. 여성 참정권이 1971년에야 생긴 게 그 예시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수십 년 늦었어요.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이 느린 템포를 좋아했습니다. 급하게 바뀌는 것보다 안정적인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제 정책도 앞서 있었어요. 19세기 중반에 이미 단일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죠. 그전에는 860종류가 넘는 돈이 유통되고 있었대요. 상상이 가세요? 가게마다 받는 돈이 다른 거예요. 완전 혼돈이었죠. 단일 화폐를 만들면서 국내 관세도 없앴습니다. 큐리히에서 제네바로 물건 팔 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이 유럽 전체에서는 100년 뒤에 유럽연합을 만들면서 겨우 이뤄졌는데 스위스는 훨씬 일찍 했던 겁니다. 알프스 산맥은 방어막 역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완벽한 금고이기도 했죠. 부자들의 금, 다이아몬드, 귀중품을 보관할 지하 금고를 만들기에 이상적이었거든요. 산을 파서 거대한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전 세계 부자들의 재산을 쌓아놨습니다. 핵전쟁이 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안전한 시설이에요. 이게 스위스 은행의 또 다른 경쟁력이었습니다. 현재 스위스 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3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세계 1위예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돈이죠. 재밌는 건 스위스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맡긴다는 겁니다. 돈을 맡기면서 오히려 보관료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은행들은 고위험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돈을 더 벌려고요. 그게 잘못되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위스 은행은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큰 수익은 못 내도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스위스가 돈만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제조업도 강합니다. 특히 정밀 기계 분야에서요. 스위스 시계는 전 세계적으로 명품이죠.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다 스위스 브랜드예요. 왜 스위스에서 시계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재밌게도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보석 장신구가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보석공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작고 정밀한 부품 다루는 기술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제약 산업도 엄청나요. 노바티스,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스위스 기업입니다. 화학 산업에 전통이 있었고 그게 제약으로 발전한 거죠. 식품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네슬레가 스위스 회사라는 거 아셨나요? 세계 최대 식품 기업입니다. 스위스 초콜릿과 치즈도 유명하죠. 특히 치즈는 알프스 산지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전통이 있어요. 교통 인프라도 인상적입니다. 스위스 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기로 유명해요. 정시 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산이 많은 나라인데도 기차가 빵빵 뚫려 있어요. 터널을 엄청 많이 팠거든요. 고트아르트 베이스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입니다. 57km예요. 이 철도망 덕분에 관광객들이 쉽게 알프스를 구경할 수 있고 물류도 원활하게 돌아가죠. 스위스는 국제기구의 본부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제네바에 유엔 사무소가 있고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있습니다. 중립국이니까 국제기구 두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스위스가 2002년까지 유엔에 가입 안 했다는 겁니다. 유엔 본부는 자기네 땅에 있는데 회원국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외부 간섭받기 싫어서였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되면 국제 정세에 따라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그게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1993년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스위스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안 들어가 있어요. 유럽 한가운데 있으면서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면 스위스의 독립성이 약해진다고 본 거예요. 특히 은행 비밀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요. 스위스는 자기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렇다고 스위스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논란도 많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자금을 보관해 준 것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약탈한 유대인 재산도 많았거든요. 유족들이 돈을 찾으려 했는데 은행들이 증거를 요구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사건도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은행 비밀 제도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범죄 자금이나 탈세 자금을 숨기는데 악용되니까요. 독재자들의 비자금도 문제였어요. 아프리카, 중동의 독재자들이 국민 돈을 빼돌려서 스위스 은행에 넣어놨던 겁니다. 국제사회가 그 돈 찾아서 돌려줘라고 하는데 스위스는 증거 내놔라고 버티는 일이 많았죠.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물가도 엄청 비싸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거든요. 햄버거 하나에 2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그래도 스위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크게 문제 안 되지만 관광객들은 놀라죠. 하지만 그만큼 임금도 높고 삶의 질도 높습니다. 범죄율 낮고 교육 수준 높고 의료 시스템 좋고 자연 환경 깨끗하죠. 스위스의 성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어요. 자원이 없다? 그럼 지식산업에 집중하자. 작은 나라다? 그럼 중립을 유지하자. 산이 많다? 그럼 그걸 방어막이자 금고로 쓰자. 얼어가 여러 개다? 그럼 그걸 장점으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기회로 만든 겁니다. 700년 전 3명의 남자가 초원에서 동맹을 맺을 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작은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줄은요. 크고 강한 제국들은 다 사라졌지만 작고 약했던 스위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죠. 어쩌면 그게 가장 영리한 전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신환전소였습니다.